안녕하십니까. 자, 생각이 찬 고병재 원장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수능 국어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우선 일단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입시 또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학원은 또 어떻게 대비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 수능 국어는 독해력 이렇게 써놨는데요. 입시가 달라지고 뭐 최근에 있는 킬러 문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 수학 능력 시험이 갖고 있는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능 국어는 결국 독해력을 키운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에 해당하니까 기초가 탄탄한 학생이 결국에는 입시의 변화에서도 확실히 고득점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독해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되게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해독이라는 과정을 겪는데요. 해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단어와 문장이 주어진 글이 있다면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혹은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혹은 발화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의 문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텍스트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실제 학생들 중에 공부 방법이 잘못된 학생들이거나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안 읽어서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많이 안 풀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발화 의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정규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생들에게 기초력을 좀 쌓아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의 기반은 해독이다.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심청전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심청이가 아버지에게 종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떠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종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종신은 이제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뜻인데 이런 어떤 어휘적인 부분이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를 읽어나가면서 한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좀 힘들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뭔가 독해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독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차근차근 잘 쌓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일단 학습은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밀도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 독해인데 그럼 아까 해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본다면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얘기가 복잡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와 문장에서 일반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소양은 뭐냐면 우선 더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 단어 뜻을 몰라도 함축적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상황의 맥락상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 수 있겠냐? 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있어요. 이 글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들, 일제강점기라든가 한국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 수직적 세계관을 통해서 양반 사대부와 평민들이 신분질서가 왜 구현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글을 읽어나가는데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또는 역사적 사실, 또는 독자의 배경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도와 그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의미를 추론할 수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집 강아지가 또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 암컷이라는 건 대부분 다 우리는 인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추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소화한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서는 고득점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점. 수능이 뭐 킬러 문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런 독해력을 테스트하는데 독해력은 단편적으로 무언가 방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학생들 실력에 쌓여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수능 국어의 독해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비문학 영역만이 독해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시면 이 시험의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영역이 문학 영역과 비문학 영역으로 나뉘어요. 근데 사실 이 녀석의 이름은 문학이 아니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문학이라는 게 있고 문학적인 글이 아닌 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모두 다 비문학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얘네들 모두 다 독해 영역입니다. 그러니 시와 소설, 수필, 극, 우리가 보통 감상한다고 하는데
감상하는 게 이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게 아니고요. 독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것이 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고요. 비문학도 역시 화법, 작문, 매체, 독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이제 굳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요.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 중에 매체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일부는 화법 작문이 길어서 싫어요. 화법 작문 읽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 그냥 언매는 읽는 게 훨씬 더 짧고 매체 영역도 짧고 문법은 외우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우선 일단 화법 작문이 읽는 게 부담된다라는 건 공통 과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 이게 기반이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언매를 내가 잘할 것 같았는데 못하게 됐을 때 화작으로 쉽게 전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수능 국어라는 걸 아주 제가 빠르게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이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우선 일단 모의고사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모의고사의 종류와 출제 유형들을 좀 알고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학력평가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과거 수능 유형을 기반으로 내용을 바꿔서 출제하는 거니까 뭐 수능 평가원하고 아예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모의평가는 실험적인 도전을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총 4번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3월 모의고사 중요하죠. 6월 모의고사는 부산광역시에서 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안 봐요. 우리 목동권역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안 봤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보는 인천광역시 시험은 인천광역시에서만 보는 건데 인천광역시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이 시험을 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1월 모의고사인데 11월 모의고사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경기도, 그래서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고요. 얘는 의무예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11월인데 올해는 1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2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3월, 6월, 9월 이때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거를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12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이 점수가 내 수능을 가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 12월 모의고사는 의미 있게 좀 치러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일단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학력평가 본 거랑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 학력평가 본 거의 등급컷을 간단하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올해 1학년 학생들이 본 거고요. 그렇다면 요 작년 컷이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봤던 1학년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올해 본 3월 모의고사를 보세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등급컷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2학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매우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의고사 난이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본 3월 모의고사보다 작년에 본 3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많이 어렵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체감한 오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과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괴리가 있어요. 오답률이 50% 이상 넘어가면 킬러 문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의 수가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무려 15문제나 있었다라는 것. 총 45문제 시험 보죠. 45문제 시험 보는데 그 중에 15문제가 정답률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틀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고2 학생들이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이 학습 동기가 좀 부족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코로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시험 난이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아이가
원점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등급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원점수와 상관없이 표준점수라는 게 상당히 그 학생들의 지표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학년 학생들의 표준점수랑 1학년 학생들의 표준점수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1등급 컷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평균과의 거리가 표준점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낮죠. 네. 지금 훨씬 더 높고요. 그만큼 이제 학생 간의 격차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또 보지도 않았고, 본 학교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부산광역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큰 비중은 두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유형이 있는데요. 고3이 되면 2학년 때까지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하고는 완전 다른 성격의 모의고사를 봐요. 우선 학력평가 모의고사라는 건 시도교육청에서 보는 건 똑같이 보고요. 모의평가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학력평가 시험이 3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이제 4차례가 치러지는데요. 아까 제가 2학년 12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중요한 게 3학년 올라갔을 때 보는 첫 3월 모의고사, 그 다음 두 번째 6월 모의고사, 딱 이렇게 3개의 모의고사가 수능에서 대학 입시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5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잘 봐도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서 우리 애가 이때 1등급 나왔는데 그럼 수능에도 1등급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는 아예 배제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7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얘도 큰 의미 없고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긴 한데 얘는 우리가 대학 입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 9월 달에 나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월까지가 가장 핵심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부터는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약적인 학습, 그리고 수능의 EBS 연계 비율이 당연히 지금 앞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일단 정부에서 비문학 자체를 출제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문학은 어렵게 나오겠죠. 근데 문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과거 비문학 정도의 난이도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에 2018학년도부터 비문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문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과거 시험이 오히려 문학이 더 어려워요. 비문학이 쉬웠을 때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르게 될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까지 감안했을 때, 물론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EBS에서의 비문학 연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문학은 기출문제 등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걸 재탕하거나 아니면 11종 문학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에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배웠던 작품들 같은 것들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출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크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출제 유형도 좀 달라져요. 과거 1, 2학년 모의고사 때는 화법작문 문법 15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15문제, 그 다음 문학이 15문제에서 총 45문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게 고3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화법작문 문법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2문제씩 늘어나요. 아까 분명 제가 2학년 때까지는 화법작문 문법을 모든 학생들이 15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11문제로 4문제가 줍니다. 그 4문제가 이쪽으로 2문제씩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출제 범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건 뭐냐? 이제 고3이 됐을 때 아까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엄매냐 화작이냐 이걸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등급이 만약에 지금 현재 1, 2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상위권이다. 이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엄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수시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엄매보다는 화작도 되게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초반에 엄매 선택 많이 하다가요.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30%가 화작으로 다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되겠지만 화작을 하면 망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엄매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만점을 받았을 때 똑같이 만점을 받았지만 화작보다 엄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만점 받았을 때죠. 그리고 이제 등급이 높았을 때. 그러니 원점수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등급 컷 자체가 화작이 더 높지만 그래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화작이라는 점도 같이 유념해서 생각을 해두신다면 아마 선택 과목 전략을 짤 때도 우리 아이의 등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엄매 선택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6월 평가원에서 보다시피 과학 탐구 영역이 그동안 대입 시험의 유례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회 탐구 영역보다 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이 자연계 쏠림 현상이 더 이제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인문계 지금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그거를 오히려 문제시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문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연계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자연계열의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았거든요. 뭐 거의 숫자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계 쪽으로 많이 쏠려서 나중에 얘네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문과 쪽으로 옮겼다. 얘네가 만약에 안 옮기잖아요? 그럼 대학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우리 아이의 밥그릇을 이과애들이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과는 문과 나름대로 분리할 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선 일단 과정에 충실한 게 오히려 더 좋은 입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매냐 화작이냐. 입시가 처음 이제 바뀌었을 때 2020학년도에는 엄매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입시를 치러보니 수능 뚜껑을 여니까 표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더라 이거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둔 상위권 학생들도 의외로 많고 언어와 매체 중에 문법이 가지고 있는 학습 부담에 대한 것을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 투자하기 위해 또 전략적으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 이동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작과 엄매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뭐 핵심은 공통 과목에 있다라는 거를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과목. 아까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제가 수능 국어는 독해력이라 그랬죠. 독해 영역은 문학과 독서 영역인데 결국에는 문학과 비문학 독서에서 수능은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비문학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BS 연계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문학을 그냥 되게 쉽게 나와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오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선 일단 학생들이 45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래요. 고3 애들 시험 끝나고 나면 1번 원점수, 2번 문제푼 순서, 3번 시간 부족해서 틀린 문제 번호 보내라 이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부분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모두 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아예 통으로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실제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능 국어는요, 절반 이상이 끝까지 다 못 풀어요. 그러니 어디에서 연계했다, 쉽게 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체감하는 건 경쟁력 있는 그래도 3등급 이상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3등급도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지문 정도 못 풀고 제대로 못 읽고 찍는 경우들도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해력에서 독해법이 되게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그건 뒤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학의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의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확실하게 비문학은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리기에는 이번 6월 평가원도 등급이 너무 높게 등급 컷이 높게 산정이 됐어요. 이러면 나중에 입시 혼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평가원은 항상 늘 예전도 그랬지만 1등급 컷을 90점으로 맞추는 걸 전략적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번에 97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화작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게 됐을 때 독서는 여전히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그 내신에 대한 학습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시는 재수행이 유리하다. 실제로 그렇고요. 수시는 재수행보다는 재학생이 유리하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 재수생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수생들 중에 매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종합전형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그럼 얘네들은 우선 서류는 통과한 거잖아요. 근데 최저를 못 맞췄죠. 그래서 전체 입학 인원의 약 한 8% 정도, 전체 대학 통계로 보면 상위권 대학일 경우에는 5에서 8% 정도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재수생이 수시로 최저를 다시 맞춰서 합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신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들도 재수생들과 똑같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5월달 이럴 때, 그리고 10월달 이럴 때 아이들은 이제 특강도 하고요. 내신 끝나고 나면 모여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내신 끝났죠.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수능은 우선 일단 낮은 문제고 이거부터 빨리 해. 그리고 또 수능형 내신,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배운다라는 거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독해력에는 어떤 개념만 있지는 않아요. 배경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 어머니들도 한번 잘 봐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1년 52주 동안 아이들이 내신 대비해 보내는 게 거의 20주 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24, 25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때, 그래, 방학이야. 그럼 이때 아니면 언제 수능 공부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거 다 해봐야 18주밖에 안 되거든요. 18주 학습해서 게다가 이런 공백기가 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온다? 사실 이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휴식하는 기간, 이거 그냥 아주 러프하게 대충 잡아도 약 10주가 나와요. 그럼 이 기간에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이들이 내신하면서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학년 이제 2학기를 바라보는 여름방학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가 내신을 계속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릴지 아니면 정시로 몰입할지 아니면 정시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수시도 함께 준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일단 마음가짐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할까? 결국은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 독해력을 묻는 게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독해력을 쌓기 위한 가장 핵심 교재가 있어요. 그게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지금 배우지 않은 거는 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 모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지금 EBS가 있어요.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를 토대로 학습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리트 공부하고 피셋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따라서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문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변별력은 문제에서 쌓는 거기 때문에 독해력을 통해서 그걸 쌓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양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 표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영역을 좀 써놨어요. 예를 들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1차 독서라고 합니다. 이 1차 독서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모두 이 글을 쓴 의도, 이 글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배경지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비문학도 배경지식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지식이라 하는 게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전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전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걸 킬러 문제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자기력 이런 단어들은 비문학적 어휘의 배경식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할 때 서술상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기본적인 배경식들, 특히나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 어휘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
이건 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기력해 보였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리고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 일단 제가 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주 친한 남학생 5명이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서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중에 4명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 1명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명이 안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애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넌 왜 안 마시니? 라고 얘기했더니 저 오늘 돈을 안 가져왔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머니들 정서에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친구 하나 음료수 같이 사주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4명이 왜 음료수를 안 사줬냐면 사달라고 안 해서 안 사줬대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안 사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1명 있죠. 그 1명 학생은 나머지 4명에게 진심으로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효율과 합리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학에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런 어떤 희생과 공동체라고 하는 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다면 아이들은 선택항지를 읽으면서 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공동체 붕괴 조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 그 시대는 그랬지, 내 시대로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거지, 그 시대의 문학을 감상하는 거지 라는 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글의 맥락은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독해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문학, 비문학 모두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가끔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간 분배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면 시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시간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별개의 연습인 거예요. 이걸 하는 취지는 뭐냐면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거나 익혀서 그걸 훈련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시간 문제가 해결된다? 아마 이거 해서 시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걔는 원래 시간 문제가 없던 아이예요. 그럼 거꾸로 시간 문제 있는 아이에게 모의고사 매주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는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에서 우선 일단 가장 핵심, 넘어야 될 큰 산.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 그럼 고민되지 않고 되게 행복하신 거죠. 근데 만약 이렇다면 시간이 부족해질 거니까 같이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과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는 맞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본질이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친구가 어려운 문제는 맞추고 그동안 시간은 안 부족했는데 2점짜리 문제는 틀린다. 그런데 얘가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시간이 안 부족하다. 그럼 얘는 점수가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게 2가지예요. 생소한 거죠. 생소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이때 낯설어서 어려운 것은 뭐 대표적인 문법이나 뭐 개념이나 출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학습 양이 많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뭐 이제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은 작품이 좀 처음 본 거거나 아니면 비문학 정보에 대한 지식이 되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낯선 거죠. 우리가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를 미리 예단하고 그걸 미리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면 얘네들이 이제 해소가 좀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워서 어려운 거는 사실은 해당 문제 배경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탐구 영역을 생물을 하는데 과학 지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논지전개 방식이나 내용일치 문제는 틀리고 3점짜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어렵게 비꼰 문제는 또 맞춰요.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학생이 독해를 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불러와서 답을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은 모두 독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해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쌓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학습이죠. 최대한 낯선 걸 낯설지 않게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무언가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우리 생각의 창에서는 어떻게 학생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이번에 저희는 또 교재나 이런 것들 다 좀 개편을 했는데요. 우선 일단 정규반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규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전반적인 모든 낯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또 문학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도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이 가도록 할 거예요. 대신 이 정규반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 학생들은 사전 능력 테스트를 좀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하는 데 좀 정보로 활용하고자,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려드리고자, 원래는 80분 시험인데 90분을 줘서, 물론 미리 끝나면 그럼 시험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채점한 이후에 부모님께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건 나중에 입학고사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선 본 수업 시간에 본 수업과 본 수업의 클리닉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매주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1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 아까 낯선 것 중에 모의고사 유형 있죠. 그리고 모의고사에 사용되는 그 어떤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다뤄볼 거예요. 본 수업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독서 영역을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유형과 개념을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어휘 교재가 따로 있어요. 2학년 학생들은 매주 한 60에서 80개 정도 되는 단어를 좀 외워서 학원에서 좀 시험을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어휘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어휘 문제가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개별 과제를 따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특히나 저는 문법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저는 화법 작문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또 아이 개별적으로 넌 이 부분 한번 더 집중 연습해 볼래? 너 고전 소설이 좀 힘드니? 그럼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조금 극복하고 싶은 과제들을 따로 준비해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반 마지막 프로그램의 하나는 현장 모의고사인데요. 이 매주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시간 재고 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그냥 시간 날 때 문제 풀다가 과제를 하거나, 심지어는 예를 들어 2019년 3월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그 답지 찾아가지고 OMR 카드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내는 학생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는 우선 일단 아이들이 풀 때는 이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요. 나중에 풀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이게 언제 모의고사했어? 라고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런 걸 그냥 아이들의 그런 그 욕심을 혹은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름방학 때 2번 진행을 할 건데요. 이때 성적과 이때 성적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시간 재고 학생들과 함께 푸는 거랑 집에서 혼자 푸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순간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푼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가 좀 더 높을 거고요.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정규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학원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낱낱이 짚어낼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부모님들한테 드릴 때, 지금 이 성적표 보시면 얘는 지금 그 모의고사 안 낸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런 거 보면서 얘가 왜 이때 안 했지? 얘 왜 이때 안 했지? 성적을 제가 고3들만 누적 성적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누적 성적표로 그동안 아이가 봤던 모의고사 성적들을 계속 누적해서 어머니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학생도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내 점수는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내가 등급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좀 할 겁니다. 자, 이번에 여름방학 때 2학년 정규반 교재는요,
요게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고득점 유형, 독서 고득점 유형 이게 하나고요. 여기 독해 원리라고 되어 있는 요 6가지는 독해 핵심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각각의 개별 영역의 출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는 따로 요거랑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랬고요. 어휘 강화 교재도 따로 있습니다. 첫 주차에만 과제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주부터는 우리 아이가 과제 충실히 하는지 부모님도 같이 좀 관리 감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2학년 정규반 시간표는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자료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또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규반 커리큘럼인데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함께 공부할 때 수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백기 없게끔 내신 중간중간에도 어휘랑 매주 모의고사랑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쌓아놓고 고3 올라와도 문제가 없게끔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게끔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비문학 독해법 특강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반 외에 제가 하는 수업인데요. 이 독해법 특강은 말 그대로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방법. 예를 들어 소설을 읽을 때 아이들은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내용 중심으로 읽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용부호 안에 인물의 말을 읽고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누가 말한지를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함축적 의미는 되게 궁금해하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를 짚어내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1차 독서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이 독해법에 대한 내용이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아까 낯선 것들 중에 독해력에 기반이 되는 게 독해법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낯선 것들 중에 대부분을 많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아마 같이 병행한다면 시간 부족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의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일취월장할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비문학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원래 이제 겨울방학에 비문학, 문학 두 개 같이 하고요. 여름방학은 주차가 짧기 때문에 비문학만 집중 학습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수업 3시간 수업이고요. 클리닉은 별도로 없고 과제로 진행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성적표가 같이 발송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특강 수업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 특강은 뭐 배경지식에 대한 것도 이제 나눠주지만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1차 독서와 2차 독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게 우선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글을 읽는 그 실력과 능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자, 우선 일단 커리큘럼은 이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 경제, 과학 중에 뭐 논증, 이자율과 할인율, 촉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기출문제를 다루어서 공부를 하면 그와 관련된 과제가 학생들한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강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컬러 프린트로 정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고3 때 EBS 수특과 수능 완성할 때 말도 안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성적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시간표고요.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 대비 집중반이 따로 오픈을 해요. 요건 이제 제가 하는 정규반입니다. 정시 한번 난 올인해보고 싶다. 아니면 수시도 준비해서 내신도 하긴 하지만 정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쪽 정규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저도 학생들 클리닉을 하는데 제가 하는 클리닉은 매주 모의고사 클리닉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본 거에 대한 정확한 그 정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소화했는지까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때문에 요 예비고3 정규반은 나는 정시의 비중이 높다. 혹은 이제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때부터 그냥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참고로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런 거를 공부하겠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넣어놔서 왔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정부에서 얘기한 거 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물수능이 되면 어떡하냐, 지금 고3 아이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데요. 기초가 탄탄하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이제 지나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방학의 생각이 참과 함께 잘 준비된 내용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